자, 조선 후기 오늘의 주제는요. 경제와 서민문화입니다. 경제와 서민문화. 자, 경제랑 문화랑 무슨 상관이 있냐? 서민, 또 백성들의 문화인데요.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는지 교과서 166부터 167쪽까지 내용이고요. 여러분, 선생님이 되게 재미난 사이트 하나 알려줄게요.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는데? 지크로? GEACROA인가요? 지크로? 무슨 뜻이야? 이게 너라고? 역시 영어선생님 아시면 여러분 진짜 이거 여러분 구글에다가 시대별 세계지도라고 검색하면요 뜨는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이 사이트 되게 재밌어요. 지금 보시면요 2022년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전 세계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이렇게 표시되는 거야. 선생님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어떻게 있어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기 직전의 용도인데 지금 형태 아니야. 전쟁하기 직전의 용도. 그래서 이거 세계 사이트인데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은 당연히 우리나라는 이렇게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로 되어 있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지도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고려시대 때 원나라의 지배를 받은 적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때 우리는 원간섭기라고 부릅니다. 즉 원의 지배를 받긴 했지만 우리한테 나름 자치권이 있었어. 그래서 이거를 지배받았다라기보다는 지배를 받긴 했지만 완전 지배는 아니고 간섭을 받았다 해서 우리는 원간섭기로 배우는데요. 그때가 1400년대거든. 이때 세계 지배는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에 있어 없어? 없어요. 좀 슬픈 역사입니다. 몽골에 먹힌 상태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세계 역사자들은 그 간섭기라는 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약간 이런 오류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또 가슴 아픈 사실은요. 우리가 옛날 또 어디 식민지였지? 일본의 식민지였죠. 1910년에 우리가 나라를 먹히거든요. 1915년에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지금 재팬, 같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식민지 역사가 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나도 이 사이트 나도 방금 알았어. 원 간섭기가 오늘 알았어. 7번 수업하다 나도 궁금해서 검색해봤거든. 원 간섭기 때 우리 고려가 있나 해서 검색해봤는데 없더라고. 그래서 홈페이지에다가 한번 나도 문의 좀 하게. 이거 잘못된 거라고. 근데 영어가 좀 짧아서 번역 열심히 눌려서 좀 문의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영어 공부 많이 하세요. 이럴 때 좀 약간 슬퍼. 영어를 보세요. 아무튼 여러분 이게 우리는 이거는 팩트지. 우리는 일본에 먹힌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데라치 마사타카는 우리나라 처음에 일본 식민지 했을 때 우리를 다스렸던 총독이야. 조선 총독부의 대장이 이 아저씨였어요. 자, 이 아저씨가 뭐라 했냐? 조선인에게 일본군을 심어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 조선인의 민족적 반항심을 타오르는 다음에 이는 큰일이다. 영구적이며 근본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역사 연구다.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자마자 뭐 했냐? 뭘 연구했다? 맞아, 역사부터 연구해. 왜 역사를 왜 연구했어? 맞아. 우리나라 역사를 뜯어붙이려 했어. 어떻게 뜯어붙이려 했대? 일본식으로. 일본식으로. 그리고 일본식 역사가 됐었는데. 자, 왜 일본인들은 식민 지배할 때 왜 역사부터 뜯어붙였을까? 왜? 민족 정신 없어요. 맞아, 훌륭한 거. 우리나라의 자존심과 민족 정신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식민사관이라는 건데요. 실제로 일본 애들은 우리나라 역사를 조사해서 뭐라고 하냐? 우리가 조선의 역사를 쭉 공부해봤더니 조선이란 나라는 부정부패에 빠졌고 세도정치기에 의척이 문란했고 백성들은 살기 힘들었으며 매우 위기였다.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네를 지배한 건 잘못이다, 잘못이 아니다? 잘못이 아니다. 니네는 어차피 망할 거였어. 이게 식민사관이야. 우린 잘못이 없어.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는 정말 위기했다. 우리는 막 근대에 발전했고 현대로 돌아섰을 때 조선이라는 중세시대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우리가 니네 발전시켜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고마워해라. 이게 식민사관이야. 이걸 심어주려고 얘가 GBS에 처음 한 게 역사 작업이야. 그런데 여러분, 잘 봐봐.
그런데 이게 심리상황인데 정말 가슴 아픈 사실은요. 저 심리상황은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실제로 일본의 마지막 조선 총독이 떠날 때 뭐라고 했냐. 조선이라는 나라는 광복했지만 곧 멸망한다. 왜냐? 우리 일본인들이 35년 동안 심리상을 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선은 패배주의에 쩌들었으며 그 무기력감에 빠져들 거다. 그리고 망하면 우리 일본이 다시 돌아온다고 해놨어.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역사를 철저하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심리상을 반박하며 성장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도 심리상이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죠. 실제로 가슴아픈 건데 상당히 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발언하는 속에서는 느낄 수 있고요. 또는 서울대나 뭐 다양한 유명한 대학 교수들 중에서도 심리사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좀 약간 가슴 아프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걸 오늘 수업을 배운 이유는요. 이 심리사관에 반대되는 역사를 말할 수 있기 때문이야. 일본인들은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미 망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물란했고 부패했다. 그러니까 너네 망한 거다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정치적으로 솔직히 우리가 봤을 때 망한 건 맞아. 하지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전 세계 역사 발전 흐름과 같이 했어. 특히 조선 말기에 이게 사건이 시작합니다. 자본주의. 자본주의. 여러분 자본주의가 뭔가요? 혼자만 생각하는 거. 혼자만 생각하는 거? 자본주의. 자, 여러분 자본이 뭐예요? 그럼 자본이 뭔지 생각합니다. 자본이 뭐야? 돈 맞아. 돈. 좀 표현을 하면 돈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좀 넓게 표현하면 자본이라는 뜻은요.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입니다. 여러분 20살이 돼서 돈 벌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알바하면 돼요. 여러분한테는 노동 자본이 있는 거. 몸을 써서 돈 벌 수 있는 거. 열심히 알바해서 5천만 원 모았어. 이걸로 카페 차렸어. 그럼 그 5천만 원 자본이 카페 차릴 수 있는 사업 자본이 되는 거예요. 즉 자본이란 돈을 말하고요. 여기서 정확한 의미는 돈을 벌 수 있는 생산 수단을 의미합니다. 이 조선 때도요. 잘 생각합니다. 조선 시대 때 모든 국가의 돈은 누구 거긴? 나라? 왕. 맞아, 왕 거야. 그런데 이 왕이 가졌던 경제권을 백성들이 차츰 가지게 되면서 백성들도 돈을 벌게 됐어. 그래서 우리도 자본주의가 회복이 되거든요. 이때 우리가 뭐라 주장한 거냐? 조선이라는 나라는 나라 전체로 무너지는 건 맞다. 하지만 당시에 우리 경제하고 사회에서도 자본주의가 싹트고 있었다. 물론 조선의 나라는 계속됐으면 망했을 수 있다. 정치적으로 그때 많이 힘들었으니까. 왜냐면 외척들이 집권했던 정치를 뭐라 하죠? 시옷기득 정치. 태도 정치. 세도 정치. 우리 조선 세도 정치에 많이 힘들었어. 하지만 망원으로 내려 살 거다. 모든 나라는 흥망성쇠하게 있습니다. 나라가 살다 보면 언젠가 망해. 망하면 그 다음에 새로운 나라가 등장해. 근데 우린 문제가 뭐였냐? 조선 다음에 들어선 나라가 뭐지? 대한제국 다음에? 대한민국 전에 뭐가 있었지? 우리는? 우선. 식민지가 있었어. 즉 일본이 우리 지배한 거야. 그걸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우리 민족이 새로운 나라를 만든 게 아니라 일본이 와서 강제로 병합해버렸잖아. 그리고 우리가 건국할 때요. 당시에 건국하기 전에 미국, 영국, 중국의 대표들이 모여서 카이로 회담이라는 걸 했는데요. 이때 뭐라고 했냐면 일본이 만약에 2차 세계대전 지면은 일본이 점령하면 조선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얘들이 뭐라고 했냐? 조선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은 지금 일본의 노예처럼 살고 있다. 이들을 해방시켜줘야 된다. 라고 그들이 페이스북에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식민지를 달고 노예처럼 우리를 부려먹었어, 일본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본인 덕분에 나라가 잘 살게 됐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우리도 나름 잘 살려고 했는데 이거를 일본이 완전 꺾어버린 거다. 그럼 이때 조선 때 어떻게 우리가 발전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입니다. 경제입니다. 자, 첫 번째 학습할게요. 경제 중에서도요. 당시에 사람들이 농업을 제일 많이 했는데 이때 조선 후기 농업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업이요. 여러분 지금 보면 이제 가을에 벼를 수확할 때가 됐는데요. 지금 벼를 심는 방법이 뭐냐면 모내기법을 쓰고 있거든요. 한자로는 이양법, 우리나라 말로는 모내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모내기법을 실시해서 당시에 우리 농업이 매우 발전합니다. 자, 우선 모내기법이 뭔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모내기법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똑같아. 논에다가 쌀 이렇게 막 뿌릴까? 아니요. 아니야. 어떻게 심어? 수업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모판이라 그래서 판에다가 씨앗이 잔뜩 뿌려. 그럼 여기서 뭐가 자라? 쌀의 그 새싹이 자라. 한 10cm에서 15cm 됐을 때 모판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논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일렬로 차례대로 심는 거예요. 이게 모내기법입니다. 이게. 그럼 이전에는 쌀 농사 어떻게 졌냐? 쌀을 그냥 뿌렸어. 이게 집화법. 이건 집화법이고요. 이렇게 쌀 씨를 안전하게 모판에다 심었다가 얘가 자라면 이거를 한 움큼씩 잡아서 줄 차례대로 이렇게 심는 거예요. 이걸 모내기법 또는 이양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집화법과 이양법을 했을 때 그 결과물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달라요. 집화법은 랜덤으로 자라고 모내기법은 일렬로 자랍니다. 자, 저렇게 일렬로 했을 때의 장점이 뭐예요? 수학에서 편해. 일렬로 이렇게 있습니다. 보기도 좋아. 맞아. 예뻐. 자, 그리고 여러분, 식물을 쓸 때 제일 중요한 거. 영양분이야. 맞아. 절대 논에 쌀하고 다른 게 자르면 돼, 안 돼? 근데요. 안 돼. 인데 이걸 잡초라고 하거든요. 이때 농민들에게 제일 괴롭혔던 잡초가 뭐냐? 얘였어. 지금 보시면요. 왼쪽에 있는 건 뭐야? 쌀이야. 벼. 이건 뭘까? 이게 피야. 여러분 피라 그래서요. 지금 근데 여기 봐봐 생긴 거. 벼 이파리랑 비슷해. 실제로 쌀이 자랄 때, 벼가 자랄 때 피가 같이 자라면요. 자랄 때까지 구분이 안 와. 나중에 열매 맺힌 거 보고 알 수 있어. 피는. 그러니까 농민들이 내 쌀이 잘 자려면 내 논에다가 잡초를 하고 가야 되는데 피가 자라면 이게 핀지 벼인지 몰라. 잘 자라야 그러니까 영양분이 항상 피가 자라면 부족해. 그런데 봐봐. 이양법으로 농사를 치면은 이양법으로 농사 치면 여기에 다른 게 하나 자랄 수 없으면 이거 무조건 뭐야? 비. 맞아. 가을에 피 같은 잡초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뽑아요. 쑥 뽑으면 돼. 내가 심은 라인 빼고 나머지 각자 섞기만 하면 돼. 이게 모내기법의 제일 좋은 장점입니다. 잡초를 쉽게 고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잡초를 쉽게 고를 수가 없다. 왜냐면 자랄 때까지 뭐가 뭔지 모르니까. 어디다 심은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양법을 했을 때요. 엄청나게 좋아. 첫 번째. 당시에 잡초를 뽑는 노동력이 확 절감이 됩니다. 노동력이 확 줄어. 원래 저거 벼, 저만한 땅, 만약 우리 도시 같은 땅을 하는 관리하려면 3명이 달라붙어서 이게 잡초인지 무슨 튀인지 막 구분해야 되는데 저기 일렬로 심었더니 한 명이 그냥 다니면서 슬슬 뽑으면 돼. 알죠? 자, 그리고 잡초가 없으니까 그만큼 벼의 알맹이가 더 잘 맺어. 수확량이 증가됩니다. 영양분을 잘 흡수해서.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모내기법 그냥 랜덤으로 짚고 직접 확인하는 것보다요 훨씬 더 생산에 뛰어나. 그런데 지금 우리는 조선 전기야 후기야? 후기야. 왜 조선 후기 때 돼서 이걸 왜 했을까? 그걸 생각해봐요. 왜 이게 좋은 농사법인 거는 조선 전기도 알고 있었어. 이양법이 하면은 대박침을 알고 있어. 노동력도 절감되고 생산량도 많고. 근데 왜 아주 후기인가? 힌트. 논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물? 맞아. 왜 조선 후기 때 이양법을 왜 했을까요? 물이 많아서? 맞아. 여러분, 논에는 항상 물을 채워야 돼. 그런데 땅에 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어디 강이나 지하수를 끌어와야 돼. 이 끌어올 수 있는 기술이 이때 개발된 거야. 먼 강이나 아니면 지하수를 퍼올려서 논에 가득하게 저렇게 물을 채울 수 있는. 자, 이양법의 장점은요. 일렬로 저렇게 심으니까 잡초를 골라내기 쉬워. 하지만 이양법의 단점이 있습니다. 얘가 논에는 항상 물이 가득해야 돼. 그 벼라는 작물의 특징이 물을 엄청 많이 먹는 작물입니다. 물을 엄청 많이 갖다 놔야 돼. 근데 만약에 물을 갖다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죽어요. 싹 다 죽어. 그럼 내가 만약에 올해 이양법 농사를 줬어. 내 땅에다가. 근데 물을 못 갖다 댔어. 그럼 난 어떻게 된 거야? 망해요. 마음이 그지가 되는 거야. 이거 조선 전기 때까지는요. 도박이었어.
물을 잘 갖다 대면 대박이지만 물을 못 갖다 대면 망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조선 전기 때까지는 함부로 못 하다가요. 조선 후기 때 물을 갖다 쓸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이걸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자, 예를 들어 내가 땅 이만큼 있어. 조선 전기 때까지 집방법을 하니까 이만큼이 필요했어. 내가 먹고 살려면. 근데 이양법을 하니까 이만큼만 있어도 여기서 이제 충분히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양이 나와. 원래는 이만큼이야 백가마 나왔는데 이만큼만 이제 백가마가 나오는 거야. 그럼 땅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양된 땅이 있죠. 여러분 땅 나오면 뭐 할 거야? 다른 거예요. 그치. 여기다가 벼가 아니라 다른 장르. 다른 작물 씌우는 거야. 그렇지. 두 번째. 자, 이때 모내기법의 결과요. 농민들이 내가 먹고 사는 작물이 아니라 내가 상품 작물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시장에다 갖다 팔. 땅이 남네? 이 남는 땅에다 뭐지? 어차피 나 먹고 살 거면 이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남는 땅에다가는 여러분은 뭐 심었을 것 같아요? 팔 거. 쌀, 그치? 쌀도 되지. 그치? 담배도 돼. 맞아. 담배도 심을 수도 있고요. 담배를 심어요? 담배요? 실제로 조선족이 때 담배 많이 심었어. 담배를 이 담배요? 이 담배. 담배 나무이잖아. 아, 실제로 조선족이 때 담배 엄청 심었어. 뭐 팔 게 있어요? 대마초. 지금 해봤어? 시장에 대마초 사업 한다. 멋있노. 물론 이 시대 때는 뭐 마약이라는 걸 몰라서 대마초 심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있었을 거야. 대마초도 있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담배잎이나 뭐 벼나 또는 뭐 내가 먹고 사는 거 뭐지? 상품작물? 과일. 과일이 있을 수 있고요. 당근, 사과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시장에 팔 수 있는 작물, 내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남는 땅에다가 시장에 팔 수 있는 작물을 심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땅이 남으니까 땅을 냅둬봤자 뭐해? 땅이 많아요? 땅이 많은 게 아니라 봐봐. 원래는 내 땅이 이만큼 있었다고 보면은 내 땅이 이만큼 있었어. 여기서 원래는 100가마가 나와. 100가마가 있어야 내가 먹고 살 수 있다고 싶다. 그런데 이양법을 하니까 이만큼만 농사를 져도 벼농사를 져도 내가 충분히 100가마가 나오는 거야. 왜냐면 이양법은 수확량이 직후법보다 어떨까? 높다. 영양분을 잘 공급해 주니까. 그러니까 땅이 남아. 내가 기존에 땅이 이만큼 있었어. 이만큼 이제 남는 거야. 여기다가 저렇게 팔 수 있는 작물. 내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갖다 팔. 담배, 대마초, 그런 거를 갖다 팝니다. 쌤 경지가 코카인을 하세요? 그런 말 땅이 현지 너무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옛날에 진짜로 코카인 먹을 수 있었어. 대표적인 음료수가 뭐게? 코카콜라. 코카콜라가 왜 코카콜라냐면 코카인 넣었어. 진짜요? 그래서 경지가 맨날 먹는 거구나. 경지는 진짜 하면 안 돼. 지금은 코카인이 마약 성분인 걸 알게 돼서 코카콜라에서 코카인 안 넣는데 원래 코카콜라 제조법에 코카인 넣었어. 그래서 코카콜라야. 지금은요? 지금은 안 넣지. 이거 마약인데. 그러니까 마약이 아니면 진짜. 오히려 좋은데. 마약이 오히려 아니면 안 진짜. 좋아한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당시에 팔 수 있는 작물을 심었고요. 많이 먹는 세 번째. 잘 보자. 자, 이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면요. 농민층이 분화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선생님도 옛날에 한 3년 전에 여러분 한창 유행했던 거 뭐 있어? 돈 벌 수 있는 수단. 비트코인. 비트코인 막 치고 올라갈 때 선생님들 지금 친구들이랑 비트코인 사고 대박 신경 있거든. 얼마 했어요? 안 했어요. 나는 약간 쫄고 해서 못해. 경지 했어요. 했어? 경지 이거 주식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잘 봐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때 그 비트코인에서 대박 친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비트코인이 어떻게 된 사람들도 있어. 그 잘하는 사람도 있어. 이게 똑같아. 이양법이라는 문법을 다 소개되면서 이거를 도전적으로 해서 대박 친 사람도 있는 거야. 그럼 얘들은 뭐가 된 거야? 이제 부전. 나 이번에 이양법 했더니 나 원래 한 달에 5일 버는데 이번에 1,000만 원 벌었어. 2달 했어.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물을 제때 잘 못 갖다 대서 아예 논이 다 싹 다 말아먹은 애들이 있어. 마치 비트코인으로 슬픈 사람들, 바로 가난해 있는 사람들, 빈농의 생깁니다. 이때 이양법이 딱 되면서요,
이항법을 잘 이용한 모네이법을 잘 이용한 사람들은 써냈지만 반대로 이항법을 안 하거나 아니면 이항법 했다가 제대로 물을 잘 못 갖다 대서 못한 애들은 가능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노민증이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 상업. 농업을 봤으니 상업을 보겠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상업인데요. 중요한 거. 조선 전기 때는요. 이 물건 사고 파는 사람 주로 상인들이었는데 봐봐. 조선 후기 때 농민들이 뭘 재배했다? 청소년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대마초를 한 100kg 키웠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팔아야 돼요. 나 혼자 다 못하잖아. 팔아야 되잖아. 팔려면 어디다 팔아야 돼? 시장에. 시장에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이때 서민들, 당시의 평범한 백성들도요. 이 상품점을 팔면 뭐 벌어?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상인만 돈 버는 게 아니라 이런 평범한 서민들도 시장에 가서 돈을 벌기 시작해. 마치 여러분 내가 필요한 물건 있으면 어디다 해놓으면 돼? 중고마켓, 당근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서민들도 당근마켓처럼 시장에 가서 물건 팔기 시작했다. 자, 이때 시장이 그래서 발달돼요. 당시에 상인들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물건을 파니까 시장 규모가 점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시장이 발달되는데 여러분 안성에도 시장이 열리죠? 네. 안성 시장 언제 열려? 어제요. 5일 한 번 열려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열려? 아니 많이 열어요. 우리를. 5일 한 번 열려? 5일장이야? 네. 여러분 안성 지금은 규모가 큰 도시 작은 도시야. 가운. 지금은 그 시중에서는 뭐 나쁘지 않고 치지만 그래도 경기도에 비해서는 경기도 바다 도시에 비해서 작은 편이잖아요. 근데 원래 조선시대 때까지는요 안성이 큰 도시 중 하나였어. 원래 여기가 규모가 좀 상당히 컸으니까. 왜냐면 여기가 충청도와 강원도 있는 교통 중심지였거든. 그러니까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잠깐 나 쉴까? 오늘은 잠을 자. 다음 아침 일어났어. 상인이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 팔아야 돼요. 팔아야 돼. 이때 상인들이 이렇게 교통의 중심지에 머물면서 시장을 열어요. 장시를 열었어. 그게 5일장, 3일장 이런 거야.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도 백성들한테 정기적으로 뭐 매달 5일마다 시장이 열린다 이렇게 알려주면은 정기적으로 사러 오는 사람들 있잖아. 이런 식으로 상인들끼리 안성으로 어차피 교통로니까 이 교통로에 뭐 5일, 15일, 25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장시를 열겠습니다. 그래서 큰 도시마다 교통로마다 장시가 열렸고요. 또 걸어서 다니는 상인들 말고 교통수단 뭐 있었지 그때? 육지 말고 또 바다. 바다에 어디서 다녀? 배. 여기 배 타고 다니는 상인들은 어디서 내려? 항구. 맞아. 큰 바다에 있는 거를 항구라고 그러고요. 강가에 있는 항구를 뭐라고 하면 해구라고 그래요. 여러분 서울에 홍대에 있는 지역이 뭐게? 무슨 구게? 거기가 마포구거든요. 마포. 왜 마포냐? 옛날에 거기가 항구였어. 마포구. 시장이 있던 곳이야. 그래서 강이 있는 항구를, 그러니까 바다에 쓰는 항구를 항구라고 그러고요. 강이 있는 그 배가 정복하는 장소를 포구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시, 육지와 강가에는 항상 시장들이 열렸다. 상당히 컸던 시장 중 하나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안성시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성, 맞춤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디서 유래했는지 알아? 그릇, 유기그릇. 그 금색깔의 푸석푸석한 그릇, 유기그릇. 그걸 안성에서 되게 잘 만들어서 안성만 가면 내가 원하는 그릇을 제작해준다. 그래서 안성 맞춤, 그것을 유래할 정도로 안성도 상당히 큰 장시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일본. 맞아, 일제강점기요. 왜 일제강점기냐? 교통이 그때 가장 최신 교통수단이 뭐였게? 맞아, 버스 전에. 기차. 맞아, 기차였어. 기차가 안성으로 통과를 안 했어. 지금도 안성 기차역이 있나요? 없죠. 그때 기차로가 천안과 대전으로 연결되거든요. 이때 개발된 도시가 대전이고요. 이때 시들시들해진 도시가 안성. 교통로가 바뀌면서. 원래 같지만 안성은 원래 이때 엄청 컸던 도시입니다. 자, 여러분. 시장에 갔어. 백성들이 딱 가. 내가 쌀을 팔았어. 그럼 이런 생각보다. 내가 가서 쌀을 팔았더니 이 사람이 나한테 옷감을 준대. 옆에 사람이 난 옷감 말고 이걸 주겠대.
그럼 여러분 옷감을 받을 거야? 동전 받을 거야? 운전. 왜 동전 받아? 다른 거. 그치 가볍잖아. 그리고 옷감 받아봐. 그거 상하면 어떻게 돼? 버려야 돼. 진짜 동전 상해? 잘안 상하죠. 이때부터 화폐가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화폐는요 고려시대 때부터 있었어. 하지만 거의 많은 사람들이 물물교환이었고요. 조선 후기 때부터 화폐라는 게 점점 사용하기 증가돼. 왜냐면 그 전까지 백성들은 화폐가 없었어. 그 전까지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쌀이나 옷감 가져서 사고 팔았는데요. 이때부터 화폐를 사용할 정도로 백성들도 화폐에 대한 보급이 됐고 백성들 그만큼 경제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시장이 만들어지니까 시장에서 물건을 팔아야 돼. 그러면서 민간 수공업이 발전해요. 민간 수공업이 발전되고요. 반대로 관영 수공업을 삭제하는데요. 관영 수공업. 자, 민간 수공업 발전, 관영 수공업 삭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수공업이란 사람이 직접 손으로 물건을 만든 행위를 일컫는데요. 여러분 시장이 발전이 됐어. 농민들이 막 농사 지려면 젖도 필요하고 호미도 필요해. 그러니까 당시에 수공업자들이 이런 시장에 나와서 내가 호미나 낫이나 이런 거 만들어서 파는 거야. 그런데 백성들에게 경제권이 돈을 가지게 되니까 백성들이 더 좋은 호미나 낫 이런 농기구가 필요해. 그러니까 당시에 질 좋은 농기구를 만든 애들이 민간이었어. 왜냐? 관용수공업은요 국가에 예속된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경진이가 저 대성장 되게 유명해. 그럼 국가가 경제 캐스팅한 거야. 너 국가의 관용수공업 일해라. 그럼 경진이는요 국가가 똑똑 월급 줍니다. 월급 줘. 그러니까 월급 받는 관용수공업자들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정해진 월급을 받으면 살아. 그러니까 물건의 퀄리티가 맞아요. 점점 낮아지거나 이렇게 유지되는 거야. 반면 민간 수공업자는 돈 벌려면 뭐 해야 돼? 잘해야 돼. 내 물건 많이 만들어서 팔아야 돼. 질 좋은 거 만들어야 돼. 근데 조선 후기 때 상공업이 발전되면서 민간 수공업이 떠올랐고요. 관영 수공업은 점점 쇠퇴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저러한 수공업이 개발되면서 민간이 광산도 개발을 시작해요. 광물이 많이 사용되면서 민간 광산도 개발되면서요. 조선 후기 때 농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상공업이 발전되었다.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때 농업, 상업이 모두 발전했다. 우리 조선 내에서도 자본주의가 싹트면서 경제적인 권한이 점점 강해졌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뭐 끝낼게요 이제. 자 마지막 세 번째 수업으로 끝낼게. 마지막 서민문화입니다. 자, 잘 보세요. 경제발전과 서민문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경제가 발전해서 서민문화가 발전하는데 왜 그럴 것 같아요? 문화생들의 문화를 되게 여러 맞아. 농민들이 그전에는 먹고 살려면 무조건 뭐만 해야 되면 일만 해야 돼. 농사만 지어야 돼. 근데 이양법도 개발되고 돈 버는 사람이 다양해지면서 시간이 남게 돼. 남는 시간에 이제 뭐 하기 시작한 거냐? 문화예요. 맞아. 노는 거야. 뭔가. 이때 얘들이 그냥 논 게 아니라 여러분 놀 때 뭐해? 이야. 그렇지. 좋아요. 뭐 게임도 하고 웹툰도 보고 그러잖아요. 얘들도 그런 것처럼 얘들만이 뭐 놀거리를 만든 거야. 그 놀거리가 뭐였는지 볼게요. 자, 우선 배경입니다. 왜 서민문화가 발전됐냐? 배경. 첫 번째, 일단 서민들이 돈을 벌게 됐다. 당시의 서민들의 경제, 얘들이 당시의 경제가 서민 경제가 성장했다. 서민들이 돈을 벌 수 있게 되었고요. 두 번째, 자, 이때 마을마다 학교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학교를 초등학교 뭐라고 불렀게요? 서당. 서당이었습니다. 이때 마을마다 서당 교육이 보급돼요. 지금 서당도 있잖아. 지금도 있긴 있어. 있잖아. 청공이나 정리가 있어. 근데 여러분 잘 봐봐. 서당 교육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서당에서 뭐 배웠을 것 같아? 글씨. 그치, 글씨를 배워.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봐.
그전에는 백성이 글씨를 몰라. 양반이 딱 와서 그런 거야. 야 백성 너 이거 보여? 너 읽을줄 모르지? 이대로 해. 얘들이 그냥 그런 한가 뭔지도 모르고 글씨를 알게 되면은 양반이 쓴 문서가 어떤 게 잘못되어 있고 잘 됐는지 파악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서민들이 그런 거. 그전에는 모르고 살았는데 얘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면서 의식이 성장한다. 아, 이건 양반이 원래 손실려는 거구나. 아, 이건 잘못된 거구나. 그러면서 서민의 의식이 발전되는데요. 교육이 그래도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실제로 솔직히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의식이 성장된다고 생각해? 아니요? 네. 네? 그러니까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내 생각하는 힘이 커진다 생각해? 네. 아니요? 아니요. 솔직히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좀 생각 없이 살았어. 생각 없이.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솔직히 나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큰 고민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고3이 돼 있더라고. 수능을 봤지. 점수가 나왔지. 물론 내가 원하는 대학은 아니었지만 점수에 맞춰서 대학도 들어갔어. 대학 들어가니까 또다시 대학 졸업 때까지 알아서 1, 2, 3, 4학년 되더라고. 근데 거기서 그 문제였어. 뭐가 문제였고? 시험. 맞아. 취업할 때 되니까 내가 그동안 했는 게 없더라고. 왜냐면 난 생각 없이 살았거든. 어떤 생각 드냐? 알아서 되겠지. 왜냐면 시간이 알아서 해줬어. 시간이 알아서 나를 고3 만들어줬고 시간이 알아서 대학교 3학년 만들어줬는데 문제는 거기서 그랬어. 졸업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걸 내가 못하는 시대가 오더라고. 시간이 나와. 그 시간에. 선생님 그때 좀 많이 고생을 했거든. 20대를. 근데 여러분들 해주고 싶은 얘기는요. 지금도 솔직히 나는 안타까운 게 우리 학교 교육을 보면 솔직히 선생님 배웠을 때나 여러분 배웠을 때나 거의 변화가 큰 거 같진 않아. 근데 여러분 해주고 싶은 얘기는 항상 왜 그랬을까 좀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역사 공부하는 것도 가끔 질문 많이 던지잖아. 근데 질문을 왜 많이 던지냐면 선생님 어릴 때 나 역사를 그냥 암기했거든. 임진왜란 몇 년, 병자란 몇 년, 저때 결과 보고 딱 이렇게 암기했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생각해본 적이 없는 거야. 암기만 했지.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역사를 공부할 때도 얘네들 왜 그랬을까? 왜 이때 변했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을까? 하나 질문하면서 여러분의 뭔가 생각하는 힘을 좀 키우면 좋겠고요.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것도 공식을 그냥 외우지 말고 이 공식이 왜 이렇게 접목될까? 영어면은 왜 투부정사가 왜 동사인데 명사로 쓰이는 걸까? 막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면서 하면 여러분 의식이 성장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얘네가 문화, 그럼 서민들은 어떤 문화를 즐기느냐? 마치 우리가 저녁 11시 15분 되면 네이버 웹툰을 보듯 얘네는 뭘 봤냐? 이러한 한글, 소설을 봤습니다. 소설을 즐겨봤고요. 글을 읽을 수 있게 되니까 이렇게 한글 소설. 지금 보시면 저기 오른쪽에 제목 보이니? 홍길동전. 홍길동전 저는 한글 소설도 봤고요. 그리고 서민들도 시를 짓기 시작해. 사설 시. 국어 시간 배웠니? 아니요? 시조 여러분 조선시대 때문에 시조라고 그래서 뭐 이런 데로 어떠하니 저런 데로 어떠하니 해서 글자 수를 좀 맞춰야 돼. 근데 사설 시조는요 글자 수를 안 맞춰도 돼. 내 남편 지금 원조인 나쁜 놈의 시끼만 하면서 바가지 팍팍 읽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약간 소설 쓰듯이 편하게 랩을 하는 게 사설 시조입니다. 서민들이 당시의 형식과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시를 썼고요. 그 다음에 서민들 음악도 즐겼습니다. 이때 음악은 판소리 그리고 탈춤, 마치 우리의 오페라, 뮤지컬처럼 얘들은 판소리와 탈춤을 즐겼고요. 마지막 서민들 그림도 그렸어요. 이때 서민들이 그린 그림을 민화, 백성 민자의 그림화. 그래서 백성이 그린 그림 이러한 민화도 그렸는데요. 여러분 이 소설, 음악, 그림, 소재가 뭐였게? 해보자. 얘네 소재가 뭐냐? 얘네들 서민들이 그때 봤을 때 제일 꼴보기 싫었던 사람들이 누굴까? 양반이야. 쟤네는 우리랑 같은 사람인데 쟤네는 세금을 내 안 내? 안 내. 쟤네는 우리랑 같은 사람인데 쟤네 지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저래야 돼. 도대체 뭐지? 기분 들어오는데? 이러면서 당시에 이 서민들의 문화는요 현실 그리고 양반을 풍자하는 데 활용됩니다. 도대체 양반이 뭐길래 왜 우리는만 그래? 쟤네는 뭐 있냐? 우리는 뭔데? 하면서 저런 탈춤이나 미나나 이런 소설의 소재로요 양반을 비꼬거나 풍자하는 식으로 사용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저런 탈춤이야.
탈춤 보시면 탈이 얼굴에 다양하잖아. 양반 탈 같은 경우는 되게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서요. 양반의 우스꽝스러움을 비판하기 위해서 했던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조선후기 때 경제가 발전했고 거기에 따라 서민 문화가 발전했다.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